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인공 길은 우연히 그가 동경하던 1920년대의 파리로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술가들을 무더기로 만나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위대한 예술가들이 같은 시대에 한 도시에서 교류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실리콘밸리에도 엔지니어들이 가보고 싶은 시대와 장소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시간여행을 한다면 1940년대에 이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죠. 바로 미국의 최대 통신회사이자 수십 년간 독점 기업이었던 AT&T가 1925년 뉴욕에 설립한 벨 연구소입니다. 지금은 AI가 최첨단 영역이라면 그 당시는 통신기술이었습니다. 벨 연구소에서는 통신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분야의 과학자가 어벤져스처럼 모였고 오직 연구에만 집중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업적을 세웁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무조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죠. 휴대전화에 기반이 된 무선통신, 디지털 음원 기술과 포맷인 MP3, 태양경제와 통신위성,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 기술인 CCD, 가장 많이 쓰인 개발 언어 C,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기술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연 인프라 수준으로 발전한 기술입니다. 사실 벨 연구소의 최대 업적은 따로 있죠. 빌 게이츠가 벨 연구소에 가고 싶다던 때는 1947년 12월입니다. 바로 이때가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시기입니다. 즉 반도체의 역사가 벨 연구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우리가 아는 전세계 테크의 중심 실리콘밸리가 탄생합니다.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공동 발명한 연구자 중 한 명인 윌리엄 쇼클리는 1951년 샌드위치 모양의 적합 트랜지스터를 고안해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쇼클리는 조직에 속해 있기에는 야심이 큰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PR에 더 집중했고 정부 고문과 같은 대외 활동에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론은 트랜지스터를 공동 개발한 다른 과학자보다 쇼클리를 주목했죠. 성격까지 고약해 벨 연구소의 평판이 악화되자 결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이적해 반도체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명성도 있고 자금도 있었지만 벨 연구소의 동료들을 데려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성격인지도 잘 알고 있으니 같이 일하겠다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주할 리스크를 아무도 지지 않은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인근 대학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모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쇼클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쇼클리의 독단과 편집증적인 성격에 질려서 회사를 뛰쳐나간 8명, 소위 8인의 배신자는 실리콘밸리 역사의 일막,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합니다. 그 당시 주로 사용된 반도체 재료인 저마늄이 아닌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만들었고 그것이 대세가 되자 페어차일드가 있던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에는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겁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페어차일드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왜 페어차일드가 실리콘밸리의 모체인지 알게 합니다. 이사회의 갈등으로 8명의 배신자는 모두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들 중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인텔을, 유진 클라이어는 현재도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벤처 캐피탈인 KP12를 설립했죠. 그들 외에도 중추 역할을 맡았던 제리 샌더스는 인텔의 경쟁사 AMD를, 임원이었던 돈 밸런타인은 아마존, 구글, 시스코 및 수백 개의 테크 기업에 투자한 전설적인 VC 세카이어 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최고의 회사와 최고의 벤처 캐피탈을 서부에 만들며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이직하고 창업하는 문화까지 심어놓았죠. 이렇게 기술 패권이 동부에서 서부 실리콘밸리로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마치 평행이론이 성립하듯 벨 연구소와 같은 길을 연구소가 1970년 탄생합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어도비가 빚을 진 곳, 당시 최고로 잘나가던 인쇄 복사기 회사 제록스가 설립한 팔로알토 연구소, 일명 제록스파크입니다. 벨 연구소가 실리콘밸리의 시대를 열었다면 제록스파크는 개인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인터뷰에서 푼 제록스파크 방문서를 보면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잡스는 회사의 몇 명이 자꾸 제록스파크에 가봐야 한다고 괴롭혀서 마지못해 방문했고 제록스파크에서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 3가지를 친절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여준 것에 너무 압도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하죠.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은 현재 모든 개발의 근간이 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었고 세 번째는 제록스파크에서 개발한 알토 컴퓨터 100대가 자체 네트워크, 지금의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술들을 앞둔 첫 번째 발명품은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 마우스로 그래픽 아이콘을 클릭해 창을 켜고 메뉴를 보는 GUI를 스티브 잡스는 제록스파크가 개발한 개인용 컴퓨터 알토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태어나서 본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물론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기술이었지만 잡스는 모든 컴퓨터는 제록스파크에서 본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렇게 잡스는 서둘러 애플의 주식 10만 주를 주고 제록스파크의 모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록스파크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채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록스파크에 많은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마소는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협력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맺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맥킨토시 출시 후 1년인 1983년 가을까지 마우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애플의 변호사는 맥킨토시 프로젝트의 연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84년까지 맥킨토시는 출시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1983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윈도우를 공개하게 됩니다. 마우스 베이스의 워드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함께요. 그렇게 잡스는 크게 분노하고 애플과 마소는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애초에 제록스파크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요. 벨 연구소와 제록스파크는 어떻게 기업의 사설연구소임에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뛰어난 과학자를 모은 것만이 그 이유는 아닙니다. 벨 연구소는 노션, 구글 닥스와 같은 최신의 업무 협업 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벨 연구소에 입사한 직원은 양장 제본된 200쪽 분량의 노트를 지급받았습니다. 연구 내용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노트인데요. 이 노트는 연구실의 탁자에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서로의 노트를 읽어보며 영감을 얻기도 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마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트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아이디어를 얻어간다는 표시로 시간을 줬고 서명을 남겼습니다. 노트의 주인을 포함한 누구도 노트에서 페이지를 뜯어내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취소선을 긋고 수정한 내용을 쓴 다음 자신의 서명을 남겨야 했죠. 난다긴다 하는 과학자들이 조화롭고 공정하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록스파크는 각자의 분야가 정해져 있던 벨 연구소와 달리 완전한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특히 제록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없어도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구글조차도 개인의 흥미에 따라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리소스는 30%로 할당된다는 점을 보면 제록스파크의 정책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로망이었던 벨 연구소와 제록스파크의 시대를 왜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왜 정작 다른 기업의 성과가 되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제록스파크에 대한 인터뷰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IBM과 제록스처럼 독점을 가진 기술기업의 제품 담당자가 더 나은 컴퓨터나 복사기기를 만드는 건 시장을 독점할 때 성공적인 일이 아니다. 회사를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건 세일즈와 마케팅 인원이고 그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제품 담당자는 의사결정권자에서 밀려나고 회사는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의미를 잊게 된다. 그 회사를 독점적 위치로 이끈 제품 감각과 천재성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들에 의해 퇴색된다. 그들은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며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제록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컴퓨터 산업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독점기업 펩시에서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존 스컬리의 이야기를 빗대며 잡스는 제록스의 실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잡스가 말한 이유로 제록스는 본인들이 최초 개발한 개인용 컴퓨터, 이더넷, 유비쿼터스 컴퓨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모두 뺏기고 주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레이저 프린팅 사업에만 성공했습니다. 벨 연구소를 설립한 AT&T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트랜지스터,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 광섬유, 휴대전화 기술까지 경영진이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 상업화에 실패하고 기술을 매각했습니다. 현재 벨 연구소와 제록스파크는 그 주인까지 바뀌며 기념관의 개념이 강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한 것이죠. 그렇다면 남 좋은 일만 했던 두 연구소의 신화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면 빅테크 기업은 물론 사모펀드까지 눈독을 들이며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저평가가 멸종 수준이 될 정도로 잠재력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과열되고 실현될 시기가 멀었음에도 가치가 먼저 평가됩니다. AT&T나 제록스의 실수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독점도 숨가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제품 하나를 내놓고 세일즈와 마케팅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금세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GPU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도 매번 성능을 높여 제품을 출시하고 CPU와 NPU, 슈퍼컴퓨터 등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개발합니다. 또 이제 테크 기업은 한 가지 사업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분야에 노크하고 있죠.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빅테크의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우터 매거진에서는 젤 연구소와 제록스파크의 역사에 담긴 수많은 인사이트를 돌아봤지만 사실 두 연구소의 업적은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씬의 흥미롭고 가치 있는 역사를 누구보다 유쾌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